일본 조선업계의 거물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25년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잔뼈가 굵은 수석 엔지니어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떠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경쟁사도 아니고 적국이라 여기던 한국조선소의 고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본 언론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5년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호주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호주 호위함을 수주한 날, 축배를 들던 그 순간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화오션이 호주 오스탈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이었죠.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군함 설계도가 한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공포. 그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년간 중국에게 따라잡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같은 제품을 들고 협상장에 나간 적이 없다는 한국 조선업의 비밀. 미국이 급하게 한국을 찾는 이유. 인도까지 뻗어나가는 한국의 전략. 그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조선업에 종사했던 타카하시 켄지라고 합니다. 25년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선박 설계를 담당했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도 1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호주 해군 호위함 프로젝트를 수주했거든요. 한국을 제치고 따낸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죠.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스즈키 전무님도 직접 내려와서 악수를 건네셨습니다. 일본 조선업의 자존심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축하 파티 도중에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화오션이 호주 오스탈의 지분을 19.9%까지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제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멈췄습니다. 오스탈이 어떤 회사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호주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하는 방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수주한 호위함 프로젝트와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대 주주라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설계도가 한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유미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제 표정이 험해진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서재에 들어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사키 항구의 불빛이 보였죠. 저 바다 건너에 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움직임을 견제해야 한다고요. 그게 일본 조선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국을 견제하려던 제가 결국 한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당연히 한화오션의 오스탈 지분 확대 건이었죠. 스즈키 전무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우리 설계도를 볼 수 있게 됐다고요. 호주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죠.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요. 회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과 경쟁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누구도 한국에 우호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중국 CSSC의 왕웨일인 부사장이었습니다. 52살의 노련한 사업가였죠. 그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일이 손을 잡자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우호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왕웨일인 부사장이 돌아간 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CSSC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고 있었죠.
국가 자본과 정책 금융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펼치는 곳이었으니까요. 수주 점유율이 70%를 찍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 쇼타가 거실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국 아이돌 영상이더군요. 22살 대학생인 아들은 K-팝 팬이었습니다. 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쇼타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감정이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25년간 경쟁해온 상대를 하루아침에 다르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 위에는 10년 전 LNG선 입찰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패배했던 그날의 기록이죠. 그 굴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 밖에서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 정부에서였어요. 한일 조선업계 합동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오스탈 지분 문제와 호위함 정보 보안을 논의하자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부하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 회의를 한다는 게 불쾌했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좋은 기회라며 제게 참석을 지시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드니까지 가서 한국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야 한다니요. 스즈키 전무님은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오라고요. 정보 보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출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다가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장 한쪽에 오래된 파일이 꽂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LNG선 입찰 자료였죠. 저는 그 파일을 꺼내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설계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연료 효율, 적재 용량, 안전 설비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죠.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따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앞섰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가격에서 밀렸습니다. 한국은 30%나 낮은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어떻게 그 가격에 배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품질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죠. 싸구려 배를 만들어서 시장을 어지럽히는 거라고요. 그때의 분노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3일간 회사에 나가지 못했어요. 20년 경력의 자존심이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동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내 유미코만이 제 곁을 지켜줬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파일을 덮으려는데 유미코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알아챈 눈치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은 한국 얘기만 하면 표정이 험해진다고요. 이번 출장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겠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10년 전 패배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미코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느냐고요. 일본에도 좋은 프로젝트가 많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말 제가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경쟁 의식인 걸까요?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시드니로 떠나야 합니다. 한국 대표단과 마주 앉아야 하죠. 어떤 얼굴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경쟁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까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10년 전 입찰장이 나타났어요. 제가 발표를 하고 있었죠. 자신만만하게 우리 설계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마지막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미코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기는 것보다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일본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요. 한국에게 또다시 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일본 열도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 후면 시드니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시드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좋았습니다. 5월의 호주는 가을이었죠.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내내 긴장이 됐거든요. 오늘 한국 대표단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어요. 회의장은 시드니 시내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타카하시 상,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글로벌 사업팀의 김서연입니다. 그녀의 일본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38살이라고 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그녀가 안내해준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호주 국방부 관계자, 오스탈 경영진,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호주 측 진행자가 이번 회의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오스탈 지분 변동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화오션은 오스탈 최대 주주로서 우리 설계 정보에 접근할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와 김서연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미국 시장 진출이 목적이지 일본 기술을 훔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스탈 투자는 순수하게 사업적 판단입니다. 호주 정부의 규제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할 겁니다. 저는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죠. 김서연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호주 정부와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감한 군사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됩니다. 호주법을 준수할 겁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계속 의심을 표했고 한국 측은 계속 해명했죠. 2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후속 회의를 잡기로 하고 그날은 마무리됐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김서연 부장이 다가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호텔 로비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주문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타카하시 상,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도 일본을 경쟁자로 봅니다. 하지만 적으로 보진 않아요. 진짜 위협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CSSC가 수주 점유율 70%를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가 보조금으로 말도 안 되는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일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득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중국 조선업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CSSC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국영기업이라 금융 지원도 막강하고 자체 해운 수요도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업황이 안 좋아져도 중국은 자기들이 만든 배를 자기들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시드니 항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김서연 부장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허세가 없었어요. 진짜 자신감이 느껴졌죠. 한국 조선업이 그렇게 자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5년간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고 살았는데 정작 더 큰 위협은 중국이었던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내일 도쿄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스즈키 전무님은 성과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25년간 쌓인 감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밥 먹으라고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10년 전 LNG선 입찰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을 털어내고 천천히 펼쳐봤죠. 제가 직접 그린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체 구조, 화물창 배치,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고 자부했던 설계였습니다. 당시 저는 4년간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어요. 밤새 작업하는 날이 허다했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아들 쇼타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던 기억이 나요.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이죠. 입찰 결과가 발표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기술적 우위는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삼성중공업의 승리였습니다. 가격 차이가 30%나 났다고 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그 가격에 배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품질을 포기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조선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값싼 노동력과 정부 보조금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존재라고 여겼죠.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배는 오래 못 간다고요. 중고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산 배들의 중고 가격이 오히려 높게 형성됐거든요. 품질이 좋다는 증거였죠. 파일을 넘기다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이었어요. 가격으로 진 게 아니다. 우리가 느렸던 거다. 당시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파일 깊숙이 숨겨뒀던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야마구치 테츠로였어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25년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친구죠. 지금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드니 출장 얘기를 들었다며 전화한 거였어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만났는데 기분이 복잡하다고요. 야마구치가 웃더군요. 켄지, 너 아직도 10년 전 일 때문에 그러냐?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갔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차원이라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야마구치가 설명해줬어요. 자기가 컨설팅 일하면서 여러 나라 조선소를 다녀봤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다르다고요. 매일 개선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작은 문제도 즉시 해결책을 찾는 문화가 있다고요. 일본은 결정하는데 한 달 걸리는 걸 한국은 하루 만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너 그거 알아? 한국 조선업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대. 20년 전부터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소리 들었는데 한 번도 같은 제품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간 적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야마구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번도 같은 제품을 들고 나간 적이 없다. 그 말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25년간 무엇을 해왔을까요? 매년 조금씩 발전했다고 자부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사키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 멀리 조선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25년간 일한 곳이죠. 청춘을 바친 곳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내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식는다고요. 저는 파일을 덮고 일어섰어요. 식탁에 앉으니 아들 쇼타도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아버지, 출장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출장이었다고요. 쇼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10년 전 입찰장이 아니라 한국 조선소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죠.
속도가 엄청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김서연 부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직접 보시겠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출장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스즈키 전무님도 결과 보고를 받고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죠.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지만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해군 조달국의 마이클 존슨 부국장이었어요. 54살의 덩치 큰 미국인이었죠. 그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직접 찾아온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는데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마이클 존슨 부국장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미국 조선업이 위기라고 했어요. 제일 급한 건 속도라고 했습니다. 뭘 만들어도 너무 느리다고요. 군함 한 척 건조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이나 일본은 3년이면 끝내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한 겁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해서 미국 조선업의 속도를 높이고 싶다고요.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다니. 하지만 그 다음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이클 존슨 부국장이 덧붙였어요. 한국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고요. 아니, 솔직히 한국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HD현대는 헌팅턴 인걸스와 협력 중이고 삼성중공업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손을 잡았다고요. 한화오션은 아예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호주 문제로 신경 쓰는 사이에 한국은 미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었던 거예요. 존슨 부국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답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요. 특히 블록 제작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배의 일부분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이죠. 배의 절반을 만들어서 보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중량물 운반선에 실어서요. 회의가 끝나고 존슨 부국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일본도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요. 미국은 급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고 일본은 아직 출발선에 있다고요. 좀 냉정한 평가였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미국, 호주, 그리고 다른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호주 호위함 수주에 만족하고 있었죠. 한국의 오스탈 지분 확대에 분노하고 있었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유미코가 조용히 들어주더군요.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라고요. 아들 쇼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직접 가보면 되잖아요. 한국 조선소가 그렇게 대단한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핵심을 찌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직접 봐야겠다.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회사에 한국 조선소 시찰을 건의했습니다. 경쟁사 분석 명목이었죠. 의외로 승인이 빨리 났어요. 스즈키 전무님도 한국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기술 유출에 주의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정보를 가져오라고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20년간 우리를 앞서온 비결이 뭔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김서연 부장 생각이 났습니다. 시드니에서 만났던 그녀요. 그녀의 눈빛에서 느꼈던 자신감. 그 근거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 바다가 보였죠. 저 바다를 건너면 한국입니다. 25년간 경쟁해온 나라. 이제 직접 그 땅을 밟게 됩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긴장이 됐습니다.
난생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거든요. 25년간 경쟁해왔지만 한 번도 직접 와본 적은 없었어요. 공항에서 거제도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정해준 통역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산들이 펼쳐져 있었죠. 중간중간 공단 지역이 보였습니다.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 같은 대형 시설물들이요. 한국의 산업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제대교를 건너니 거제도가 나타났습니다. 섬 전체가 조선업으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HD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혁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기술연구소장이라고 했습니다. 45살로 저와 동갑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소나기 힘이 셌습니다. 현장 출신이라는 게 느껴졌죠. 박준혁 소장이 조선소를 안내해줬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도크 하나가 축구장 몇 개 크기더군요. 그 안에서 초대형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원유 탱커까지 다양한 선종이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작업 속도였습니다. 블록 하나가 완성되는 시간이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박준혁 소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도 20년 전엔 느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한 결과예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한다. 단순한 말 같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느냐고요. 박 소장이 설명해줬어요. 매일 아침 각 부서에서 개선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날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고 즉시 해결책을 찾는다고요. 회의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라고 했습니다. 길어지면 결정을 미루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테스트한다고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어요. 우리는 결정 하나 내리는데 몇 주씩 걸리거든요. 회의를 거치고 보고를 올리고 승인을 받고 그 사이에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도크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용접공, 배관공, 도장공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이라는 게 느껴졌죠. 박 소장이 말했어요. 저희 기능공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력자들이라고요. 기술이 대물림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 소장이 조선소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소박한 한식 메뉴가 나왔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맛있었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소장이 물었어요. 일본 조선소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와서 충격받고 있다고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 반응이 다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일본한테 배운 게 많아요. 조선업 초창기에 일본 기술자들한테 많이 배웠죠.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한테 배웠다고 인정하다니요. 박 소장이 계속 말했어요. 경쟁은 하지만 적은 아니라고요. 진짜 경쟁 상대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요.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요. 한일이 서로 싸우면 결국 중국만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시드니에서 김서연 부장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기술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박 소장이 이곳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연구소 건물에 들어서니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역대 개발 선박들의 역사였습니다. 첫 번째 국산 LNG 운반선부터 최신 암모니아 추진선까지 한국 조선업의 발전 과정이 한눈에 보였죠.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제가 입찰해서 패배했던 그 LNG선이었어요. 사진 속 배가 당당하게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지금 보니 확실히 좋은 배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기술연구소 벽면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제가 패배했던 그 LNG선.
당시에는 분하고 억울했어요. 가격으로 진 거라고, 품질은 우리가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진 속 배는 훌륭했습니다. 설계의 완성도가 느껴졌어요. 저는 박준혁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박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이동수 팀장님이요. 지금은 삼성중공업에 계시는데 마침 오늘 여기 오십니다. 회의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수. 그 이름을 저는 10년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당시 입찰 프레젠테이션에서 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하던 모습. 저를 이긴 사람이었죠. 그를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51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타카하시 상, 그때 입찰 때 뵀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동수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설계도 정말 훌륭했다고 하더군요.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고요. 예상치 못한 칭찬에 당황했어요. 저는 당신한테 졌는데 왜 칭찬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가격으로 이긴 거지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었다고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0년간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위로와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동수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우리도 떨렸다고요. 타카하시 상의 설계를 보고 배운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경쟁자에게 배웠다고 인정하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이긴 상대에게요. 이동수 팀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쟁은 서로를 성장시킨다고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끼어들었어요. 이동수 선배님은 원래 저런 분이라고요. 경쟁자도 존중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10년간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일 줄이야.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던 건 아닐까요? 이동수 팀장이 커피를 권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회의실 한쪽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10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자존심이 무너졌다고요. 그 후로 한국을 인정하지 못했다고요. 이동수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일본한테 많이 졌다고요. 그때마다 분했지만 결국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경쟁에서 지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어떻게 다음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 뭐냐고요. 이동수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멈추지 않는 거라고요. 20년 전부터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어제도 들었다고요. 근데 한 번도 같은 제품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느껴졌어요. 계속 발전한다는 뜻이었죠. 경쟁자가 따라오는 동안 자신들은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 그러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했죠. 이동수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타카하시 상, 우리는 경쟁자지 적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따로 있잖아요. 중국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한일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득이겠어요. 함께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동수 팀장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경쟁자를 존중하는 태도, 멈추지 않는 발전, 진짜 적을 구분하는 시각. 제가 부족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도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조선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미코가 물었어요. 어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다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제도에서의 시찰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동수 팀장과의 대화, 박준혁 소장이 보여준 조선소의 현장, 그리고 한 번도 같은 제품을 들고 나간 적이 없다는 그 말.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유미코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지 복잡한 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스즈키 전무님에게 호출당했거든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어요. 한국에서 뭘 하고 온 거냐고요. 경쟁사 분석하러 간 거 아니었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찰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죠. 스즈키 전무님이 책상 위에 종이 몇 장을 던졌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이동수 팀장과 악수하는 장면, 박준혁 소장과 함께 웃으며 걷는 장면.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스즈키 전무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진에서 침묵질이냐고요. 한국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다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일본 조선업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냥 시찰하면서 안내받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요. 하지만 스즈키 전무님은 듣지 않았어요. 조선공업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타카하시가 한국에 포섭당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요. 호주 호위함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죠.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하듯이요. 25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어요.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그냥 내려놓았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25년간 이 회사에 모든 걸 바쳤는데,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도 희생하면서 일했는데, 고작 한국 사람들과 악수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챈 거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유미코가 조용히 들어주더니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냐고요. 배우려고 간 건데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요. 아들 쇼타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너무 꽉 막혔다고요. 한국이랑 협력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했어요.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에 갇혀 있다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제가 속한 세계가 그렇게 낡은 건가요?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25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회사에 남으면 눈치를 봐야 하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갈 곳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 소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오다니 놀랐죠. 그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무사히 돌아갔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한국 다녀온 게 탈이 났다고요. 박 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자기 때문에 곤란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소장 잘못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저희 쪽에 있다고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가사키 항구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에 한국이 있죠. 거제도의 조선소 불빛도 지금쯤 반짝이고 있겠죠. 문득 그 불빛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적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그리워지다니요. 술잔을 내려놓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내일 다시 출근해서 당당하게 일하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회사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즈키 전무님은 저를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시켰어요. 동료들도 여전히 거리를 뒀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혁 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어요. 제안이 있다고 했죠. 거제도에 다시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또 한국에 갔다 오면 회사에서 완전히 잘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 소장의 다음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타카하시 상이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요. 한국만 보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라고 했어요.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찍힌 몸이니까요.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이번에는 회사에 말하지 않고 개인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에게만 말하고 부산행 비행기를 탔어요. 유미코는 걱정하면서도 응원해줬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이 살라고 했어요. 거제도에 도착하니 박준혁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어요. 조선소 앞 작은 골목에 있는 식당이었죠. 간판에 30년 전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곳이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미영 사장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62살이라고 했는데 정정하셨죠. 박 소장이 단골이라며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일본에서 온 조선 엔지니어라고요. 정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일본에서요. 반갑다고요. 자리에 앉으니 정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생선구이와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 정성이 가득 담긴 한 상이었어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 사장님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본 배에서 일했다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담담하게 말해줬어요.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가 나가사키 조선소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고요. 그곳에서 5년간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해방 후 돌아와서 그 기술로 작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픈 역사였죠. 하지만 정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때 배운 기술이 우리 조선업의 시작이 됐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기술은 기술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정 사장님이 말했어요.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못 간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뭘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저도 과거에 얽매여 있었거든요. 10년 전 패배, 한국에 대한 열등감, 일본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박 소장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경쟁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고요. 중국이 물량 공세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한일이 싸우면 누가 이득이겠느냐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시드니에서 김서연 부장도 같은 말을 했었죠. 이동수 팀장도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적은 따로 있다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제안했어요. 내일 다른 곳을 보여주겠다고요. 한국 조선업이 어디까지 뻗어나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인도라고요. HD 현대가 인도에 조선소를 짓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일본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한국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지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CSSC가 대규모 수주를 발표했거든요. 그리스 해운사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100척 계약이라고 했어요.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가격이 시장가의 60%밖에 안 됐거든요. 국가 보조금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가격이었죠. 뉴스에 왕회일인 부사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중국의 시대가 왔다고요. 한국과 일본은 이제 중국의 뒤를 따라오게 될 거라고 했어요. 건방진 발언에 화가 났지만 현실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뉴스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봤다고 대답하니 그가 웃더군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뉴스 20년 동안 매년 들었다고요. 중국이 다 먹는다. 한국 끝났다. 그런 소리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실제로 그렇게 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박 소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중국은 물량은 많지만 품질이 따라오지 못한다고요. 배는 처음 만들 때뿐 아니라 수명 내내 효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중국 배는 10년 지나면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어요. 운영비가 더 들어서 결국 손해라고요. 반면 한국 배는 중고시장에서 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비싸도 오래 쓸 수 있어서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더 싸다고요. 해운사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그걸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장 싼 중국 배 사지 않고 한국 배를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중국이 지금 수준에 도달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자율 운항선, 수소 추진선. 다음 세대 기술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따라잡힌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자신감의 근거가 명확했거든요.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 못할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오후에 박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인도 첸나이였어요. HD 현대가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는 곳이죠. 비행기 안에서 박 소장이 설명해 줬어요. 왜 인도냐고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도 비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 조선소는 이미 고급 선박 위주로 가고 있다고요.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 컨테이너선, 군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단순한 벌크선이나 탱커는 중국과 가격 경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조선소를 만들어서 그 시장을 공략하려는 거라고요. 인도는 인건비가 낮고 자체 수요도 많다고 했습니다. 인도 국적 해운사들이 성장하고 있어서 배가 필요하거든요. 거기다 인도 정부도 조선업 육성에 관심이 많다고요. 해군력 증강 계획도 있고요.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오스탈 지분도 확보했죠. 삼성중공업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협력하고 있고요. HD 현대는 인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호주 호위함 수주에 만족하고 있었죠. 한국의 오스탈 지분에 화내고 있었고요. 시야가 좁았어요. 눈앞의 경쟁에만 집착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비행기가 첸나이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덥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인도의 열기였죠. 차를 타고 조선소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인도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복잡한 도로, 오토바이 대 형형색색의 건물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인도 첸나이 조선소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대형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과 인도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을 안내해 준 건 최현우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32살이라고 했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놀라웠죠. 일본에서는 그 나이에 아직 대리급일 텐데요. 한국은 젊은 인재에게 큰 기회를 주는구나 싶었어요. 최현우 엔지니어가 열정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이 조선소가 완공되면 연간 선박 20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요. 주로 중소형 벌크선과 탱커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저가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죠. 인도 인건비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라서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두렵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먼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요. 최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배들이 20년 전에 더 무서운 길 뚫어놓으셨는데요.
그때는 기술도 자본도 없이 시작했다고요. 지금은 훨씬 조건이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랬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세계 1위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을까요?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조선업을 만든 거죠. 라지브 쿠마르라는 인도인이 합류했습니다. 인도 국적해운공사 이사라고 했어요. 48살의 인텔리였죠.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일본 분이 오셨군요. 우리도 일본에 제안했었는데 한국이 더 빨랐다고요. 그 말에 씁쓸해졌어요. 인도도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은 반응하지 않았고 한국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속도의 차이였어요. 결정하는데 한 달 걸리는 일본과 하루 만에 움직이는 한국.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라지브 이사가 인도 조선업의 비전을 설명해줬어요. 인도는 자체 해운 수요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석유, 철광석, 농산물 등을 수출하는데 대부분 외국 선사가 운송을 담당한다고요. 운송비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적 선사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배가 필요하고 배를 만들 조선소가 필요하다고요. 인도 내에도 조선소가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협력하는 거라고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노동력, 시장이 만나면 시너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현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인도 커리가 나왔는데 맛있었습니다. 매웠지만 깊은 맛이 있었죠.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과 인도의 문화 차이, 조선업의 미래, 중국의 위협 등등. 국적은 달랐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제게 물었어요. 이제 뭘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요.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요. 타카하시 상 같은 분이 나서주셔야 양쪽 다 발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25년 경력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첸나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인도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첸나이의 아침 풍경이 보였어요.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오토바이 경적 소리, 상인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다시 조선소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최현우 엔지니어가 어제 못 보여준 곳을 안내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설계실이었습니다. 임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최신 장비로 가득했어요. 대형 모니터에 3D 설계 도면이 띄워져 있었죠. 최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여기서 상세 설계를 진행한다고요. 인도 엔지니어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20명의 인도 청년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고요. 이제 그들이 여기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인도 엔지니어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레쉬라는 28살 청년이었어요. 한국 연수가 어땠냐고 물었더니 눈을 반짝이며 답하더군요.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한국의 기술력과 열정에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건 단순히 해외 진출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문화를 전파하는 거였죠. 과거에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전해줬듯이 이제 한국이 인도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는 정미영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준혁 소장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기술을 가르쳐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박 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면 시장도 커진다고요. 파이가 커지면 다 같이 먹을 게 많아진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우리도 일본한테 배웠다고요. 조선업 초창기에 일본 기술자들이 많이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요. 이제 우리가 받은 걸 다른 나라에 전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건강한 발전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었어요.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박 소장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상, 일본에 돌아가셔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고요.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많은 걸 배웠다고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챗나이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 아래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선소를 짓고 있겠죠. 한국인, 인도인이 함께요. 국적은 달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에서 본 것들, 거제도에서 경험한 것들, 시드니에서 느낀 것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을 전파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죠.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서로 발목을 잡고 있었죠.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제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해요. 그게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어요. 무거운 건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가벼운 건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죠. 공항을 나서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고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겠다고요. 일본에 돌아온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예상대로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개인 휴가 중에 또 한국에 갔다 왔다는 게 이미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경영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시장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마이클 존슨 부국장이 제안했던 협력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죠. 스즈키 전무님이 주도하는 회의였는데 분위기가 소극적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다,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달라고 했죠. 스즈키 전무님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야 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스즈키 전무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직접 한국 조선소를 봤다고요. 인도 프로젝트 현장도 갔다 왔다고요. 한국은 이미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이대로 가면 중국에 다 밀린다고요. 스즈키 전무님이 격노했습니다. 기술 유출 걱정은 누가 하느냐고 소리쳤어요. 한국에 세뇌당한 거 아니냐고요. 일본 조선업의 배신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했어요. 타카하시가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였죠.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25년간 일본 조선업을 위해 일했다고요.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도 희생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적대적인 시선도 있었고 동조하는 눈빛도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다수는 스즈키 전무님 편이었습니다. 스즈키 전무님이 최종 통첩을 했어요. 한국 협력론을 철회하라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양자택일이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25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회사에서 보낸 모든 시간, 땀 흘린 모든 순간, 만들어낸 모든 배들.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사표였죠.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의실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스즈키 전무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정말 사표를 낼 줄은 몰랐나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25년간 일본 조선업을 위해 일했지만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 비겁한 거라고요. 저는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이 안 났어요. 2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 거잖아요. 월급도 직위도 동료도 다 잃은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짐을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던 물건들, 벽에 걸린 상장들, 사진들. 25년의 흔적들이었죠. 박스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동료들이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배신자 취급하는 눈빛이었죠.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장 수입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처음으로 내 의지대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 유미코가 받았어요. 회사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유미코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 같다고요. 유미코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믿는다고요. 사표 소식이 뉴스가 됐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거물이 한국과의 협력을 주장하다 퇴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이 시끄러웠죠.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배신자, 매국노, 그런 단어들이 쏟아졌어요.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쳤고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도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지 성명을 냈거든요. 타카하시 선배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죠.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 전체에서 모인 거였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 쇼타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자랑스럽다고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5년간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야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준혁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뉴스 봤다고 하더군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HD 현대에서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한일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 회사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요? 한일 조선업이 함께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양쪽을 연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저일 수 있다면 해봐야죠. 수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소장이 기뻐하더군요.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사키 항구가 보였어요. 저 바다를 건너면 한국이 있죠. 이제 그곳이 제 새로운 직장이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게 됐다고요. 유미코가 놀라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느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유미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다고요. 당신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요. 감사했어요. 25년간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였습니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함께했죠. 이번에도 함께 가겠다니 든든했어요. 쇼타는 학교 때문에 일본에 남기로 했지만 방학마다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25년간 경쟁자로만 봤던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니. 인생이란 게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니까요. 짐을 싸면서 서재에 있던 10년 전 입찰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 서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국을 미워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았죠. 하지만 이제 놓아줘야 할 것 같았어요.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시원했어요. 과거를 버리니 미래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에서 박준혁 소장과 김서연 부장과 이동수 팀장과 함께.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서요. 출발 전날 밤 꿈을 꿨어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배 한 척이 진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박준혁 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죠. 좋은 꿈이었어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니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박준혁 소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서연 부장도 있었죠. 시드니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서로를 경계했는데 지금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구경했어요. 처음 와보는 한국이었습니다. 25년간 경쟁해 왔으면서도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HD 현대 본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더군요. 저도 어설프게 따라했어요. 아직 한국어는 거의 못했지만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고문 취임식이 열렸어요.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재민 교수가 축사를 했죠. 대한조선학회 소속의 57살 학자였어요. 오늘은 한일 조선업 협력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더군요. 과거의 경쟁을 넘어 미래의 동반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요. 제 차례가 됐을 때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손에 땀이 났어요.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그냥 접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25년간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기는 것만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경쟁은 한일 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중국이 물량 공세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이득이겠느냐고요.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다고요.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한다고들 했죠. 일본 사람이라고 배척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대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일 협력의 상징이 되어달라고요. 기자회견도 열렸어요. 한국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일본 조선업계 거물이 한국 회사에 합류했다는 게 화제였죠.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일본을 떠났느냐, 한국에서 뭘 하려는 거냐, 일본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변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일본도 바뀔 거라고 믿는다고요. 한일 협력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박 소장, 김 부장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김 부장이 말했어요. 처음 시드니에서 뵀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모르는 거죠. 박 소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저도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요. 한일 조선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요. 숙소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유미코가 물었습니다. 어땠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좋았다고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다고요. 유미코가 다행이라고 했어요. 빨리 가서 함께하고 싶다고요. 다음 주에 이사 오기로 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사랑하고 꿈을 꾸고 있겠죠. 저도 이제 이 도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거요. HD 현대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시찰로 왔을 때는 표면만 봤던 거였죠.
이제는 내부에서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아침 개선 회의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각 부서에서 회의가 열려요. 전날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고 즉시 해결책을 찾죠. 30분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결론이 안 나면 회의를 끌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테스트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는 게 낫다는 철학이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올리고 승인을 기다리죠.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그 사이에 한국은 이미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20년간 격차를 벌린 비결이었어요. 박준혁 소장과 함께 거제도 조선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특별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넘쳤죠.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든다는 자부심이요. 그 자부심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박 소장이 설명해줬어요. 선배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라고요. 20년 전부터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어제도 들었다고요. 매년 같은 경고가 반복됐죠. 하지만 한 번도 같은 제품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간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경쟁자가 따라오는 동안 자신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이었어요. LNG선에서 시작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이제는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선까지 기술의 최전선에서 멈추지 않았죠. 중국이 지금 수준에 도달할 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기술 개발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선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어요. 수소 추진선, 암모니아 연료선, 탄소 포집 시스템 등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시장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으니까요. 한국산 배의 중고 가격이 높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처음 만들 때 가격은 비슷하거나 조금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 15년 후에 에너지 효율이 유지됩니다. 중국 배는 그 시점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운영비가 더 들어서 결국 손해예요. 해운사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한국 배를 선택하는 거죠. 어느 저녁 정미영 사장님의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일본에서 왔던 그 양반이라며 기억하시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라움의 연속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속도에 감탄한다고요. 정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배운 거라고요. 옛날에 일본한테, 그 다음엔 미국한테, 그 다음엔 스스로한테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게 비결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가사키에서 기술 배워왔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요. 식민지 기술자가 뭘 하겠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 기술로 작은 배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의 조선 강국이 된 거라고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술은 전해지고 발전하고 다시 전해지죠.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국 조선업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세계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HD 현대에서 일한 지 석 달이 됐을 무렵 일본에서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스즈키 전무님이 물러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영 실패의 책임이었죠.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다가 미국 프로젝트에서 밀려난 거예요. 후임으로 젊은 세대 임원이 올라왔습니다. 사토 유키라는 43세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그가 취임 인터뷰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요. 타카하시 전 수석 엔지니어의 주장에 일리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야 회사가 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니까요.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며칠 후 미국에서 마이클 존슨 부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존슨 부국장이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했죠. 한국에서 블록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배의 일부분을 제작해서 중량물 운반선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조립하겠다고요. 기술적인 문제, 물류 문제, 비용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우면서 양쪽 의견을 조율했어요. 일본어, 영어, 그리고 조금씩 배운 한국어를 섞어가면서요.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양쪽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회의 끝에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의 첫걸음이었어요. 존슨 부국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일본도 참여시키고 싶다고요. 한미일 삼각협력이 이상적이라고요. 저는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토 유키 신임 임원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사토 씨는 의외로 열린 자세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듣고 싶다고요.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조선업에서 배운 것들, 아침 개선 회의의 효율성, 기술 개발에 대한 집념, 그리고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정리했죠. 솔직하게 썼어요.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고요.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하다고요. 사토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 협력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요. 타카하시 선배가 뿌린 씨앗이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사라 첸 조달 담당관이었습니다. 오스탈 건으로 걱정했었는데 한일이 협력하니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요. 일본 설계 정보 유출을 우려했었는데 양국이 공식 협력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고요.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따로 움직이던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중심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그림이었어요. 저녁에 박준혁 소장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상이 오시길 잘했다고요.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라고요. 저도 혼자서는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서로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릴 때 나가사키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이웃으로 살고 있었죠. 경쟁할 수도 있지만 협력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한일 조선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제도와 나가사키를 오가며 기술 교류를 주도했죠. 한 달에 2번은 일본을 방문해서 회의를 했어요. 양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아직 서툴지만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죠. 회의에서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한국 동료들이 제 발음을 칭찬해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5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토 유키 씨의 리더십 아래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됐죠. 처음에는 내부 반발이 심했어요. 스즈키 전무님 세대의 보수파들이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미국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 보급함 건조 사업이었어요. 한국에서 블록을 제작하고 일본에서 특수장비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3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모델이었어요.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들 쇼타가 HD 현대에 인턴으로 왔어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거제도 현장에서 일하게 됐죠.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쇼타는 금방 적응했어요. 젊은 세대는 역시 다르더군요. 어느 날 쇼타가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저보다 나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대답했죠. 젊으니까 빨리 배우는 거라고요. 쇼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요. 한국 조선업에서 배울 게 많다고요. 아버지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겼다고 감사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간 회사에만 매달리느라 아들한테 잘해주지 못했거든요. 쇼타가 어릴 때 운동회도 못 갔고 여행도 거의 못 갔어요. 미안한 마음이 컸죠. 그런데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감사하다고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동수 팀장이 거제도에 왔어요. 삼성중공업에서 HD현대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10년 전 저를 이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됐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죠. 이동수 팀장이 말했어요. 10년 전 그 LNG선 기억하시죠? 솔직히 타카하시 상설계에서 영감받은 부분이 많았어요. 당신이 제시한 화물창 배치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전시킨 거였어요. 이제야 말하네요. 고마웠다고요.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10년간 패배의 굴욕으로만 기억했던 일이 사실은 상호 영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제 아이디어가 한국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어요. 경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협력이었던 거죠. 이동수 팀장이 덧붙였어요. 그래서 경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발전시키거든요. 다만 경쟁만 하면 안 되죠. 때로는 협력도 해야 해요. 지금처럼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거제도 바다를 산책했어요. 유미코도 한국 생활에 적응했죠. 한국어 수업도 다니고 한국 친구도 사귀었어요. 여기 생활이 좋다고 하더군요. 일본에 있을 때보다 당신이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행복하다고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일본이 있겠죠. 두 나라 사이의 바다가 이제는 장벽이 아니라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어요. 물결이 오가듯이 기술도 사람도 오가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일 공동개발 차세대 친환경 선박 진수식 날이 밝았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 양국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한국과 일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이 배는 양국 엔지니어들이 2년간 함께 설계하고 제작한 결과물이었어요. 수소 연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어요. 25년간 한국을 이기는 것만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경쟁 전략을 짰고 패배할 때마다 분해서 잠을 못 잤죠. 한국은 적이었어요.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말했어요. 진짜 승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배가 그 증거라고요. 한국의 건조 기술과 일본의 정밀 부품 기술이 만나서 세계 최고의 배가 탄생했다고요.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들었을 배라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김서연 부장도 이동수 팀장도요. 일본에서 온 사토 유키 씨도 박수를 쳤죠. 모두가 한마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정미영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초대받아서 오셨더군요. 제가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정 사장님이 배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가사키에서 기술 배웠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때는 식민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한일이 동등하게 협력하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되지만 과거에 갇혀서도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뭘 하느냐라고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파티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미국에서 온 마이클 존슨 부국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한미일 협력의 모델이 됐다고요. 다른 산업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고요. 인도에서 온 라지브 쿠마르 이사도 축하해줬어요. 인도 조선소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한국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호주의 사라 첸 담당관도 왔어요. 오스탈 건으로 처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됐다고요. 한일 협력 덕분에 오히려 시너지가 난다고요. 호주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가까운 사람들과 따로 자리를 가졌어요. 박준혁 소장, 이동수 팀장, 김서연 부장, 그리고 아내 유미코와 아들 쇼타. 좁은 횟집에 둘러앉아 회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서 오갔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타카하시 상, 처음 시드니에서 만났을 때 솔직히 껄끄러웠어요. 날카롭게 추궁하시길래 골치 아프겠다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일 소중한 동료예요. 인생 뭐 있습니까? 만나봐야 아는 거죠. 저도 잔을 들어 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맙다고요. 박 소장이 손 내밀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일본에서 썩고 있었을 거라고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다고요. 이동수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셋이 10년 전에는 경쟁자였잖아요. 그때 서로 이기려고 일을 갈았는데 지금은 함께 배를 만들고 있으니 세상 참 재밌죠. 밤이 깊어가도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조선업의 미래, 한일 관계의 발전,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 등등.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했죠. 쇼타가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꺼내서 다들 웃었어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면서도 정겨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자리가 파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유미코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25년 직장 생활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요. 거제도 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 바다 건너에 일본이 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예요.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이곳도 제 집이 됐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나누면서 더 커지는 거라고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진정한 발전을 만든다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이 1년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내일부터 또 바쁜 일상이 시작되겠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인도에도 국경을 넘어 손을 잡은 사람들이요. 바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새로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